오늘 미국장은 혼조세로 끝났고요. 유럽장도 뭐 혼조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이 뭐 오르내린 것과 혼재되어 있고 상승 강도도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중국장이 안 좋았죠. 헝다그룹 파산 문제 때문에 어제 같이 일하시는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 증권사 직원분께서 헝다그룹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리먼 사태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 때 그 리먼 파산이나 혹은 베어스탄스 문제는 금융기관 쪽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헝다그룹의 파산이 일어나면 중국이 그 헝다그룹에 대해서 헝다그룹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정부 지원과 관련된 쪽에 자금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토지를 구매하고 거기다가 공장, 전기차 설비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중국 당국이 헝다그룹의 그 대출을 막 쪼였거든요. 그래서 헝다그룹을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리바바의 마윈처럼. 그래서 계속 그 헝다그룹을 때렸는데 두 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곳에 대출을 해준 사람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하고 그 헝다그룹이 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의 건설사들이 그 줄도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금융시장으로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생기면 예전에 몇 개월 전에도 그러니까 은행 하나를 국유화해 버렸죠. 그래서 은행 자체를 국유화해 버릴 겁니다. 그 공산당이. 그래서 리먼이나 이런 것처럼 파산으로 확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 중에서 일부 도산을 막아주는 방법 정도. 근데 헝다그룹에 투자했던 채권자들의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했거나 혹은 뭐 다른 쪽에 자금 조달 쪽에 대출을 해줬거나 이런 개인들이나 제 중소형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대규모 손실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시장 자체를 크게 그러니까 중국 시장 자체에 큰 충격을 줄 거냐, 뭐 줄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는 더더욱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통계치가 나왔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거에 보면 여기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인덱스도 탕 튀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세일도 감소세로 갈 거라고 전월 대비 봤는데 오히려 플러스로 터닝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팬데믹 그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미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방향성은 아랫방향으로 그냥 세게 내려가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경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상승 강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움직이거든요. 원래 PMI 지수는 이제 이렇게 오락내락 합니다. 그 확장 국면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오락내락 하죠. 이런 패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실업 선언 청구 건수가 33만 건이 나왔는데 직전에 32만 건이 나온 거에 비하면 좀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무조건 아래로 세게 내려가는 방향으로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빨리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입되어 있으니까 테이퍼링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시장에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건 아마 이 부분하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이 좀 유심히 잘 봐야 될 기사입니다. 한경원 글로벌 마켓에 조재길 특파원이 9월 17일자로 낸 얘기인데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을 짚고 있는 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면 미국의 소형주 절반이 20% 넘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뢰밭이 더 터진다고 경고했는데 우리가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대중소가 다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에 가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잘 달리고 있던 대형주가 버티고 나머지 것들은 내려가고 있다가
달리고 있던 게 부러지면서 조종이 세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탄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먼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아래로 밀리면서 조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등락을 계속 반복하면, 그러니까 상승하고 하락의 방향성을 잃고 위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흐르면 개구름을 치면 조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 대비 한 15%를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 떨어져도 잘못됐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리고 다른 얘기는 또 다음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관계가 있는 카카오 상생 법안이 나왔는데 기사는 어깨 반응은 싸늘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JP모건 CLS는 비중을 확대하라고 나오고 있고, 카카오에 대해서 모건스테인은 비중을 축소하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죠. 레이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초로 목표가 하향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볼까요? 상생활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반응도 비슷한데, 글로벌 IB인 모건 스탠리는 카카오 일부 모빌리티 사업에서 철수 발표라는 보고서를 통해 목표 주가를 13만 원을 제시하되 매수 의견을 축소로 바뀌었어요. 비중 축소로. 그 다음에 한화투자증권도 카카오의 주가가 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흐름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에 18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목표가가 내려간 거죠. 이 레이팅이 다운 레이팅, 지금 사실 카카오가 모멘텀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멘텀 때문에 업 레이팅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자의 심리가 약화되면서 다운 레이팅으로 내려가면 머리를 들고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근데 오뚜기 사례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오뚜기 사례와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카카오는. 왜냐하면 오뚜기는 대중국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매출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발생할 거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었고, 그게 완전히 차단되고 막혔었기 때문에 밑으로 밀려 내려간 거고, 카카오는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섹터에 대한 확장이 둔화된 거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카오의 주가가 오뚜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추세적으로 아래로 폭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기서 일정 부분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 내려간 정도에서 걸려서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작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봤던 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제 조정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고 나서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아래로 또 밑으로 밀려 내려간 상황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나 이런 뉘앙스들이 세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나기엔 좀 빨리 살아나기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매매 동향 보면은 아직도 외국인이 약간 사줬네요. 외국인이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잘 보고, 기관하고 외국인 매매 동향을 잘 보고 진입해야 되는 그런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진정세가 좀 되나? 라고 하는,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개걸음을 치기 시작했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약간 위아래로 혼동을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쭉 아래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아직까지 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멈춰서 옆으로 개걸음을 치는 느낌이 있죠. 네이버가 그 문어발식 확장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의 문어발식 확장,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어, 해외 쪽으로 계속 영역을 팽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드렸죠.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사실 네이버가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네이버도 훨씬 세게 카카오가 올라왔지만 긴 추세를 놓고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네이버가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지금 60만 원이 지지선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조금 어긋나서 이게 지금 저항선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60만 원이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선, 위로 뚫고 가지 못하는 저항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NC소프트는 말씀드렸듯이 접근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신규 작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모멘텀이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상승 가능성이 중요한 거는 이 NC소프트의 대규모로 돈을 벌어들이게 했던 린저씨들이나 이런 기존의 그 게임 이용자들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안 될 게, 신규 상장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나왔거든요. 이게 크래프톤 차트입니다. 같이 밀려 내려오다가 중국 그 게임주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반등세로 반등했죠. NC소프트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기아차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첫째로 10%의 점유율을 늘렸답니다. 오늘 녹음 시간이 약간 늦었는데 한 1시간 정도 밖에서 잡음이 많이 들어오네요. 문을 닫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첫 점유율 10%가 넘었다고 나왔는데 긍정적인 이슈고요. 잠깐 현재차 보면 이거 카세일즈베이스.com 사이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현대차, 기아차는 빼고 그냥 현대만 보겠습니다. 현대차 유럽 판매 동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나온 뉴스 보도는 8월달 보도고요. 여기는 7월까지밖에 지금 통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8월달까지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 이전의 추세를 보면 유럽 시장 추세가 이 과거 2019년도나 2018년도에 있었던 그런 수준까지 추세적으로 완전히 밀고 올라와서 넘어가진 않았고, 최근에 뭐 6월, 7월 달 보면 좀 긍정적인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사실. 좀 문제는 이쪽에 있죠.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인데, 중국은 이 2019년도에는 괜찮았었는데 2019년도가 지나고 나서 보시면 작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작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자동차 쪽이.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약간 역량을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국 쪽으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현대차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중국 쪽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이거 우즈의 몸소 희생 정신에 의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갔고, 최근에 이제 쭉 좀 주는 건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대차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시장은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시장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차가 이제 합작으로 거기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 전기차를 보내서 전기차 생산을 해가지고 일본 차들한테 뺏기고 있는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캐스퍼인가요? 이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소형차가 국내에서 생산된 게 이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그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보면 일단 현대차의 그 대응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추세를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분 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조심해야 될 1순위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뒤통수 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5배 뛴다고 말하고
그 뒤에 주식을 대규모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 돈나머니가 운영하는 그 펀드 2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크 이노베이션하고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대규모를 팔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황시영 기자께서 9월 16일자 낸 기사예요. 이분이 가장 주의할 대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권고하는 주식에 손을 안 대셔야 됩니다. 이분을 신적으로 계속 믿고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뒤통수를 세게 맞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좀 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 샘 스토벌 이 기사도 좀 봐야 될 기사입니다. 이거는 2대1 기사이고요. 9월 16일자 채권한 건들락의 경고 인플레이션 장기화 증시 조정 가능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약간의 조정 국면을 갖게 될 거고 그러니까 상승 강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저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임대료 상승 부분하고요.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자리는 많은데 구인난을 겪고 있죠. 한 번 올라간 임금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올라간 임대료가 내려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축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가는 과거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높은 정도는 떨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질금리가 너무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차트상으로 보면 이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 거는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이 파란 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그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보면 가장 바닥에 내려와 있죠. 이 밑에 보면 파란색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질 조달 금리가 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왜 주가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느냐, 조정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조달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 투자 낮은 조달 금리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했던 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 가격이 저렴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보신 분은 이미 이 차트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채권으로 놓고 보면 그 채권 가격이 상당히 높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건 맞아요. 이 채권 수익률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건 맞는데 금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덴버 골드 그룹에 있는 차트입니다. 덴버 골드 그룹에 금 차트인데 이 검은색은 명목 차트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듣는 귀로 보는 거꾸로 말씀드리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금 가격이 검은색 차트고 파란색 차트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차트거든요. 그런데 이 실질 가치가 이 상단부에 상당히 높은 부분에 와 있어요. 이미. 왜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금은 채권하고 주식처럼 뭐 어떤 가만히 가지고 보유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없이 단순히 교환 가치만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보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금값이.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낮다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높다고 금으로 몰려가겠느냐? 아닙니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으면 조정 국면이 지난 뒤에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은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분하고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금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역사상으로. 근데 금값도 사실 역사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나마 좀 주가보단 싸다, 채권보단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경기 확장 국면에서 추세적으로 향후에도 확장이 지속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투자의 매력도는 금보다는 주식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뉴스 보도에서 뉴스 기사들, 경제지 기사들이 뉴스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벽은 TV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어제 새벽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최백은 교수께서 나와가지고 이 외환위기 가능성이나 가계채무발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최백은 TV에 가시면
거기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사이트를 그냥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부도의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계 채무들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고 가계는 채무를 덜 부담하는 형태로 정책이 흘러갔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정책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채무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유럽하고 미국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유럽이 예전에 남유럽금융위기나 이래서 그 가계부채나 이런 걸로 한번 파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번 그렇게 파산 정도나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경제가 망가지면 이게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걸 경험을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경험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국가부도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 채무를 더 지고 가계 쪽의 채무를 덜 지게 만드는 정책을 핀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계속 국가는 뭐 부도가 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쥐어짜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대외 부채입니다. 위에가 대외 부채고 아래가 외환보유고인데 숫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단위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끝에 세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604, 454잖아요. 빼보면 대외 채무가 한 150 정도 많아요. 1,500만 달러 정도 많거든요. 한 1,500억 달러 정도 많은데 이거 밑에 이거 하나 더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대외 채무입니다. 좀 전에 봤던. 근데 이게 대외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이에요. 그래서 4,560억 달러의 순채권국이거든요. 근데 아까 1,500억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했죠. 그걸 빼고 나도 한 3,000억 달러 정도의 순대외 채권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부도의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GDP 대비 국가 부채 채무가 뭐 40% 넘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강도가 빨리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것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행동들, 뭐 예를 들면 공모를 막 대규모로 늘린다거나 이러면 급여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행위를 너무 팽창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재원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재원을 계속 조달해야 그러니까 투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험한데 단순히 일시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서 도와주는 것, 뭐 채무에 대한 부분을 도와준다거나 혹은 가계 어떤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좀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재인 정부가 약간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이 약간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속도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책에 대한 어떤 트렌드랑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념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민주당 좌파이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풀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계 금융의 위험성을 그냥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남유럽 금융위기에 있었던 피그스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 채무 부분을 너무나 국가 채무보다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